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우리 천공이 실전 데뷔를 해서 그걸 다루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물론 오늘도 천공 이야기를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천공이 핵심 주제는 아니고 오늘의 핵심 주제는 극초음속 미사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작년에 우리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KIDA의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KF-21에 탑재할 대함미사일이 없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군에서 KF-21의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극초음속 미사일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본격 개발을 조만간 시작하게 되었고, 현대로템은 무주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엔진을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요즘 주한미군에 안 좋은 이야기가 있죠. 이번에 오산 미군기지에서 미군의 대형 수송기들이 이륙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오산기지에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포대가 집결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 3개가 중동으로 전환 배치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륙한 수송기들은 바로 이 패트리어트 포대를 수송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가 8개가 있고, 그 중에서도 군산 등 일부 후방에 배치된 패트리어트를 중동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는 8개에서 5개 포대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공망이 약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가 빠져나간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 1개와 그리고 우리 한국군의 패트리어트 포대 8개, 여기에 우리군의 천공투 포대 20여 개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저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배치된 천공포대를 천공원 포대 24개, 그리고 천공투 포대 7개이고 지금은 천공원 포대를 천공투도 발사할 수 있게 개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는 천공투 포대의 숫자가 20여 개라는 기사가 많아서 제가 알고 있는 수치와 약간 차이가 나서 저도 나름 찾아봤는데요. 우선 원래 계획은 천공원 포대를 24개를 배치하려고 했던 건 사실로 보이나 실제로 생산된 천공원 포대의 수량은 18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군은 기존 천공원 포대를 천공투로 개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천공투 포대를 신규 생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천공투로 생산된 포대가 7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공투 7개 포대 1차 생산 후에 추가적인 천공투 포대 생산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우리나라에는 천공투 1차 사업 7개 포대, 그리고 천공원을 천공투로 개량하는 1차 개량 사업이 끝나서 천공원 개량 사업 1차분 9개, 그리고 천공투 2차 사업으로 생산된 포대가 4개에서 5개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모든 천공포대에는 전부 천공원 미사일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자료에는 천공 미사일 포대의 구성이 교전통제소 1개, 그리고 발전기와 레이더, 여기에 미사일 발사 차량 4개로 편성되어서 천공포대의 미사일의 수량을 32발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자료에는 32발이 아니라 24발이라고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알아보니 결론은 천공투 포대의 구성은 지금 천공투 미사일 발사대 3개 24발과 천공원 미사일 발사대 1개 8발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군을 위한 천공투 포대도 여전히 신규 생산 중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원래 우리는 천공포대를 연간 4개를 생산했는데 작년인 2025년부터 수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대의 생산 수량을 8개로 늘렸습니다. 한마디로 작년부터 포대의 생산 수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부는 국내 수요로 그리고 일부는 해외 수요로 나갈 것 같고요. 저도 좀 의문인 게 그럼 지금 생산되는 천공투 포대의 레이더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천공포대의 레이더는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개발한 수동위상 배열 레이더이고 올해부터 UAE에 공급하는 천공포대의 레이더는 우리의 KF-21 레이더를 기반으로 개발한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한마디로 그럼 여전히 우리 한국군을 위해서 수동위상 배열 레이더를 배치하고 있다면 우리 한화에서는 구식 레이더와 신형 레이더를 동시에 생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천공투 미사일의 가격을 발당 15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천공투의 발당 가격은 17억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한국군에 배치하는 천공투의 발당 가격은 17억이고 수출용으로 나가는 건
개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발당 18억으로 알고, 그래서 UAE에는 발당 18억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갑자기 기사들에는 15억으로 나와서 그 출처를 찾았는데요. 이게 또 웃기는 게 UAE 등 국가들이 천궁2를 대량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미사일의 가격을 깎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UAE에 나가는 미사일의 발당 가격이 15억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의문인 게, 그럼 우리 한국군에는 발당 17억에 팔고 UAE에는 발당 15억이라면 천궁2의 개발비를 지불한 우리 한국군의 발당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의 짐작으로는 분명 천궁2가 처음 실전에 배치된 2018년경에는 발당 가격이 17억이었지만 계속 양산되면서 우리 한국군의 천궁 미사일의 발당 가격도 하락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UAE에게도 천궁2를 대량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한국군과 비슷한 가격에 천궁2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가격은 발당 40억에서 60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천궁2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알려진 팩3 기본형이 발당 40억. 그리고 우리 천궁2보다 성능이 높다고 알려진 팩3 MSE 버전이 발당 60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옛날 가격이고 지금은 또 가격이 올랐더군요.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팩3 MSE 기준으로 수출 가격이 발당 6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발당 가격이 90억에서 10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살 가격이면 우리 천궁2는 6발에서 7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천궁포대의 포대당 가격은 3천억에서 4천억 선으로 포대당 가격이 1조 원이 넘어가는 패트리어트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의 가격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이란의 싸구려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너무 비싼 요격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그 점에서는 우리 천궁2의 가성비는 정말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천궁에 다기는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70에서 80km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천궁1 포대를 천궁2 포대로 개량하면서 일부 단종된 부품을 교체했고, 그래서 오히려 가격은 좀 더 낮아지고 탐지 능력은 더 증가했습니다. 아마 전력 증폭 소자를 TWT 진행파관에서 반도체 방식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량되었다면 보통 탐지거리가 30% 정도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대략 100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UAE용 다기능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기존 천궁용 수동위상 배열 레이더에 비해서 2배 정도 길고 해상도는 3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UAE용 다기능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60km에서 200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방공망의 구성은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 1개와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는 8개에서 3개가 중동으로 재배치되어서 5개가 있는 것이고요. 한국군의 패트리어트 포대가 8개, 우리 천궁2는 20여 개 포대가 있는 것이고 아직 개량 안 된 천궁1 포대가 9개 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천궁 포대에는 총 3가지 모델의 레이더가 사용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TWT 진행파관 방식의 수동위상 배열 레이더, 그리고 개량을 통해서 전력 증폭 소자를 A사 방식으로 개량한 레이더, 여기에 한화에서 시험용으로 배치한 UAE용 A사 레이더까지 3가지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방공망이 약해진 건 사실인데요. 결론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 3개는 우리 방공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분명한 건 우리의 방공망이 약해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은 우리 한국군을 위해서 생산되는 천궁 포대까지 중동 국가에서 먼저 공급을 해줄 수 없냐고 요청을 해와서 지금은 그걸 논의 중인데요. 그렇다는 건 만일 우리가 1년에 8개 포대를 생산하면 지금은 4개는 국내에 배치를 하고 4개는 수출하던 걸 국내에는 2개만 배치하고 6개는 수출하는 식으로 변경하자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가 우리나라에 고정 배치되지 않고 수시로 차출되어서 해외로 나갈 것 같은데요. 우리 천궁의 배치까지 늦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긴급하게 포대를 보내주면 중동 국가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UAE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사우디와 이라크는 당장은 사용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UAE는 우리로부터 2022년에 첫 훈련용 포대를 인도받아서 운용했으니 지금까지 상당한 병력을 훈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UAE는 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갓 훈련용 포대를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라크와 아예 훈련용 포대도 없는 사우디는 당연히 당장 포대를 보내준다고 해도 사용할 수 없겠죠. 더 웃기는 건 사우디는 사우디 전용 레이더를 개발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한참 사우디 전용 레이더를 개발 중인데 지금 어떻게 보내주냐는 거죠.
아마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오던 것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우리 한국군에 대한 배치를 늦추고 해외 수출국에 대한 공급 비중을 늘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으니까요. 항상 해외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 한국 군용으로 만들던 장비도 먼저 보내준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죠. 다만 절대로 그냥은 해주어서는 안 되고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긴급 공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이번 일로 인해서 중동 국가들의 천공의 발주량은 더 늘어나고 카타르 등 신규 고객도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대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 말고도 천공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천공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는 극초음속 미사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하이코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2024년에 이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의 첫 시험이 성공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해군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함대함 미사일로 도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해군뿐만 아니라 공군도 공대함 극초음속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의문인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KF-21을 위해서 공대함 유도탄2 사업이라고 해서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작년에 KIDA에서 공대함 유도탄2 사업이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사업을 취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화에서 다시 이 사업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거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KF-21을 위해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공대함 유도탄2 사업은 사실상 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올해인 2026년부터 본개발에 들어가서 2035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양산이 2035년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도 2035년까지 개발인데 사실상 똑같은 시기에 개발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2035년부터 양산이고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2035년까지 개발 완료이기 때문에 양산 시기는 더 늦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사업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사업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KIDA에 의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과한다고 해도 사업은 1년에서 2년 정도 지연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양산은 2038년경이 됩니다. 그럼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보다 양산이 3년이 더 늦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사업은 끝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극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건 스크램제트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엔진실의 내부 온도가 2000도까지 올라가고 그걸 견딜 수 있는 내열 재료를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기술을 현대로템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협력해서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소재를 시험하고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의 엔진을 생산하기 위해서 현대로템에서 전라북도 무주에 3천억을 들여서 극초음속 미사일 엔진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부지는 34만 평이라고 하고요. 건설은 2034년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시설에 구축되는 건 램제트 엔진 시설과 극초음속 이중 램제트 엔진 시설, 그리고 우주 발사체용 메탄 엔진 생산 및 시험 시설이라고 하고요. 현대로템이 굳이 무주에 이 시설을 건설하는 이유는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LIG 등이 소재하는 구미 지역과도 가깝고 또 무엇보다 무주 지역이 산악지형이라 시험 도중에 사고로 대규모 폭발이 발생을 해도 주변에 피해가 적을 거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은 2024년에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소재의 개발에도 성공을 했고 그래서 드디어 본격 개발에 들어가서 2035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해군에 이어서 공군도 우리 KF-21에 이 미사일을 탑재하기로 했고 아마 이야기만 나오지 않았을 뿐 당연히 육군도 이 미사일을 지대지형으로 도입할 것입니다. 육군은 해성5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지대지 버전을 도입했으니까요. 아마 그리고는 앞으로는 더 자세한 소식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이 정도 진행되었으면 조만간 이 사업은 기밀 사업으로 묶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현대로템이 굳이 무주의 산속에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극비 사업으로 묶이는 것을 대비하는 거겠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하이코어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중 램제트 추진 방식의 미사일로 그래서 처음에 발사될 때는 로켓 부스터로 발사가 되고 마하 1이 넘으면 램제트 엔진이 점화되고
마하 3이 넘으면 가변 구조의 엔진에 의해서 엔진의 공급 흡입구를 가변시켜서 스크램제트 엔진을 점화해주게 되고 마하 5가 넘는 속도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란은 기존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공개를 했고,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도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미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문가들은 이란의 기술력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개발했다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극초음속 활공체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건 스크램제트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이고, 현재 이걸 실전에 배치한 나라는 러시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극초음속 기술은 러시아와 미국 다음으로 거의 세계 세 번째 수준의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말 그대로 활공을 하면서 극초음속을 발휘하는 거라 분명 방향전환이나 기동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방향전환이나 기동에 엄청나게 제약이 따르고 당연히 기동을 하면 할수록 속도는 감소합니다. 그에 반해서 스크램제트 방식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자체적인 추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초음속 활공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기동이 가능하고 그래서 훨씬 요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만일 이 미사일이 나온다면 사실상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단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작년에 KIDA에서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탈락시켰을 때 KIDA를 많이 욕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KIDA가 했던 이야기에는 틀린 점은 없습니다. 과연 마하 2.5 이하의 초음속 미사일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의 최신함선의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냐는 물음에는 돌파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하 2.5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우리나라의 해공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도 방어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해도 과연 중국이나 일본 함대의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크램제트 방식의 이중 램제트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한다면 아무리 중국이나 일본의 함대가 강력한 방공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걸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우수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국이나 일본이 항공모함을 만들어도 그 항공모함이 우리의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에 살아남기는 힘들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드디어 본격 개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과연 일본이나 중국의 함대가 우리의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방어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